안녕하세요. 손준호 세무사입니다. 7월 11일에 시행됐던 국가직 9급 세법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판례도 2개나 나왔고요. 또 문제 자체가 단순 암기로는 풀 수 없는 이해를 요하는 거, 그리고 여러 세법에 흩어져 있는 법규를 모아서 푸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뭐가 맞다, 아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어려웠으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불리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조정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조정점수가 맞춰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법을 시험 봤던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보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한 6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 6개를 못 풀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모르는데 자꾸 풀라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게 다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이거를 획득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맞추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선은 기출문제 1번부터 볼게요. 소득세법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다. 감면이랑 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둬서 뭐부터 할 거냐. 그렇죠? 이 중에서 당연히 여기는 세액 공제고요. 세액 공제 다 세액 공제 있고요. 얘는 감면 있고요. 우리 세법에서 이 순서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순서로 해줘요. 감면과 세액공제가 있어. 근데 뭐가 유리할까? 고민을 해봐요. 일단 감면은 세액 자체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하거나 면해주는 거. 세액 자체를 낮추거나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액 자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월 공제가 없어요. 왜냐면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세액을 감하거나 면제해 주는데 당해년도에 내 세금이 이 감면에 하는 것보다 더 적다. 그럼 얘는 2월 되진 않아요. 당해년도에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야, 너 이런 데 돈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는 내가 빼줄게. 야, 너 그래 그거 너무 잘했어. 너무 세용주 잘했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세금에서 공제해 줄게. 근데 봐봐요. 2월 공제가 안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올해 이렇게 이런 세액 공제 받을 거 생각해서 썼는데 세금이 안 나와서 공제가 안 됐어. 근데 내년으로 안 넘어가.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쓴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2월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2월 공제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감면은 당해년도만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2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감면은 당해년도만 적용해준다. 얘부터 적용해야죠. 납세자한테 유리하려면 감면부터 적용해야죠. 그럼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딴 거 몰라. 딴 거 모르는데 세액공제보다는 세액 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게 납세자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먼저 적용해준다. 이것만 알아도 맞출 확률은 50%예요. 그렇죠? 두 번째, 다 기억이네. 두 번째 볼게요. 세액 공제 중에서 2월 공제가 인정 안 되는 거 얘부터 해줘야 납세자한테 유리하죠. 그 다음에는 당해년도 중에 발생한 거랄까 아니면 이전기간 중에서 미공제된 거랄까. 당연히 이전기간 중에서 미공제된 걸 해야죠. 이전기간 중에서 미공제된 걸 해야지 당해년도에 발생한 거는 이제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얘부터 빼줘버리면 얘는 빼주는 기간 다 되면 나중에 공제 못 받잖아요. 납세자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전에 있던 2월 된 거 먼저 빼줘요. 결국 답은 4번.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요.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뭐지? 뭔가를 했는데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걸 찾으래. 아, 세무 조정 배웠지. 세무 조정은 BTD로 가죠. BTD 장부랑 세금, 얘는 차이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게 세무조정이죠. 한번 볼게요. 1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일반 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일반 회비. 이거 낸 거에 대해서 다 비용 인정해 주잖아. 근데 우리 B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얘를 B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했네. 우리 세법은 똑같이 비용이죠?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전기요금에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을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장부에서는 비용으로 계상했어요. 비용. 우리 세법에서는 연체 가산금 비용으로 해줬나? 안 해줬나? 연체 가산금. 자, 첫 번째, 세법에서 과태료 같은 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송금 인정 안 해줘요. 왜냐고요? 제재 불이행에 대해서 나오는 과태료인데 비용으로 인정돼서 세금이 줄어들면 제재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연체 가산금은 달라요. 연체된 가산금. 첫 번째로 연체 가산금은 연체 이자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성격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또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체가산금이 이자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 이자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인정해준다라는 게 머리에 잘 안 와닿으면 간단하게 불쌍하잖아요. 가산금을 못 냈어. 계속 연체하고 있어. 불쌍하니까 세법에서 배려해주는 거죠. 가산금도 연체하는데 비용까지 인정 안 해주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세 번째,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법인이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를 하였다. 비용 처리했다. 세법에서는 뭐지? 일단은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실 이게 머릿속에 딱 와닿고 해석이 안 되면 이건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이거 간주임대료에 대한 얘기예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부과를 하죠. 근데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할까? 임대인이 부담할까? 상호 선택할 수 있죠. 뭐 사계약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법인이 납부했네? 임차법인이 납부했으면 간주임대료는 부담한 쪽에 비용 처리가 돼요. 임차법인이 납부했으니까, 그리고 부담한 얘기잖아요. 부담했으니까 비용 처리 인정. 오케이. 비용.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빼고 읽어요. 어려우니까. 2월 결성금을 보존하는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국고보증금 아니고, 어쨌든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번. 2월 결성금을 보존하는데 충당. 그쵸? 두 번째. 글씨가 너무 작죠? 두 번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거를 수익으로 계상했다. 너무 문제를 급하게 읽으면 안 돼요. 봐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나 이거 배웠어. 무상수증이익이야. 야, 이거는 수익이지. 맞네. 그럼 답이 뭐지? 위에 거 헷갈리는데? 요걸 안 읽어서 그렇죠. 요거. 무상수증이익에 대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입금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예외죠, 예외. 2월 결성금에 보존하면 수익 계산한 거를 인정 안 하죠? 그쵸? 이 입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이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하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증 이익이지만
2월 결손금을 보존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인정 안 해준다. 수익비, 장부에서는 수익인데 우리는 입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D, 세무조정해야 한다. 소득처분 기타로 처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이 문제가 딱 보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옳은 것은 반드시 문제 풀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체크하고 푸셔야 돼요. 풀다가 헷갈려요. 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아닌가 맞나? 잠깐만. 나 맞는 거 푸는 중이었나? 틀린 거 푸는 중이었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것은 나왔으면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옳은 것 찾기가 좀 더 힘들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보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국세 납부할 의무에 대한 뭔가 나오겠다. 의무의 확정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는데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확정 못하죠? 확정 못하죠? 우리 기한 후 신고 확정 나오면 그 생각해야 돼요. 연계되는 것들. 수정 신고가 있고 기한 후 신고가 있고 경정 청구가 있고요. 자, 기한 후 신고는 먼저 신고한 거 없이 들어간 세금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이제 조사관님들이 다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한 걸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정 신고는 미리 신고해서 그 베이스가 있는데 저 잘못 신고 좀 더 낼게요. 그래 너는 더 내는 거니까 그래 인정 더 내는 거 인정. 근데 경정 청구 처음에 신고를 하고 나서 저 너무 많이 냈어요. 돈 조금만 저 100만 원 냈어요. 근데 50만 원 낼 건데 100만 원 냈어요. 돌려주세요. 돌려달라고? 얘가 돌려달라는 게 맞는 거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경정 청구랑 기한 후 신고는 이제 정부에서 확정을 내리는 거고요. 수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할 때 바로 세액이 확정되죠. 그 차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옳지 않죠. 틀렸고. 자, 옳은 걸 찾아볼까? 세법에 따라 당초에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뭐 말은 길었지만 증가시키는 경정 그래 알아?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기억날 거예요. 다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경정을 하잖아요. 나중에 경정을 해요. 그렇죠? 이쪽에다 써야겠다. 자, 당초가 100원이었어요. 100원 냈는데 경정했어. 경정을 증액을 시켜요. 세액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150원이 돼요. 당초의 내용을 변경을 하고 150원을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100원 오케이. 100원 처음에 했던 거 인정. 그리고 너 50원 늘어났으니까 경정 통해서 늘어난 50원만 더 내. 더 징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당초에 했던 건 그대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추가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렇고요.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만약에 당초에 확정이 됐어. 아까처럼 100원으로. 근데 감액 경정이 됐어요. 80원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더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는 걸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얘에 대해서 80원만큼은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20원만큼만 이제 이게 낮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액 같은 경우에서도 당초에 이제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긴 하는데 그게 요 금액에 대해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에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 1번이랑 연결됐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고하면 바로 확정된다 그랬죠? 수정신고니까. 더 낼게요. 그래. 더 내는 건 인정.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아까 2번 찾았고요. 이게 옳은을 저도 이제 헷갈려서 막 풀다 보니까 답이 찾았는데 계속 풀고 있었죠. 2번 정답이고요. 자, 또 살펴볼게요. 4번.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각각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끊어서 볼게요. 성립은 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맞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를 신고 납부를 언제 하든지 간에 그때로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된 거 맞고,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게 아니죠. 신고는 협력 의무죠. 신고하고 나면 국가에서 확정을 시켜주죠. 국가 부가 세목이에요. 몇 안 되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부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정부 부과할 수도 있고. 그거. 이것도 틀렸죠?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옳지 않은 것은 나왔고, 지문이 짧고 되게 행복하죠. 어떻게든 맞춰야 돼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을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잉여금의 처분을 자본 건드리죠? 송금 아니죠? 옳지 않은 거 찾았네? 럭키. 이렇게 되면 럭키인 거죠. 나머지 쭉 볼게요. 부도가 발생한 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뭔가 감액하는 평가 손실을 잘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권 상장 법인인데 부도가 발생했어. 부도가 발생한 주식 같은 경우 낮아진 가액에 대해서 감액을 인정해주죠. 그리고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내 재고자산 가치가 낮아진 것 같아요. 이런 주장 말고 정말로 파손부패 등의 막 그럴듯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서도 평가차손을 인정해주죠. 송금 산입할 수 있죠. 감액해서. 그 다음에 부실징후기업, 주권상장법인 같은 경우에 감액해서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부도였고 또 하나가 부실징후기업. 이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까지는 할만했어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 보시죠. 와, 일단 지문이 너무 길어요. 이게 웃긴 얘기인데, 저 이제 세무사를 14년부터 했으니까 주변에서도 세무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줬어요. 야, 이거 한번 풀어볼래? 우리들도 실무상 외국 납부세액을 보는 적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대부분 이거 1번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번으로.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딱 봐서 야, 나 외국자 회사? 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 몰라 하면 얘를 가지고서 막 끙끙 앓는 게 아니고 넘어가야 돼요. 앞에다가 별표 크게 한번 딱 쳐놓고 쿨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객관식 시험은 어려운 걸 못 풀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어야 될 걸 못 풀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얘 풀다가 시간 다 뺏기면 내가 풀 수 있는 거 못 풀게 돼요. 시간 타이트해지고
이런 거 진짜 어렵다 싶으면은 넘기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볼게요.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 그리고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 금액과 법인세 1억과 2천만 원이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공부한 사람은 생각나죠? 아, 이거 간접 외국 납부세인가 본데? 간접 외국 납부세. 자, 저 2천만 원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외국 납부세 공제 또는 송금에 산입되는 외국 법인세액은 보면 이게 실수가 많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4천만 원 배당받은 것에 대해서 이 법인세만큼을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해주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최대한 2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이 잉여금에 대해서 몇 프로의 배당을 받았냐 이게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800만 원이라고 주변에 막 얘기를 했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소득 금액이 1억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네. 야 1억 중에서 4천만 원 가져갔으면 4천만 원 가져갔으면은 25%인가요?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도 또 이게 40%지. 항상 계산기만 뚜둑이기 때문에 4층 영산도 잘 안 돼요. 40%를 가져갔으면 이 세금에서도 야 40%니까 800만 원만큼 이중과세 조정해줘야지. 아니죠. 왜 아니죠? 왜 아니죠? 우리 배당 가능한 이익은 요게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억에서 8천을 2천을 빼야지. 그러면 8천이 나오죠.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4천만 원만큼 배당을 받았어요. 2천만 원의 세금을 법인세를 냈는데 50%죠? 50%? 2천만 원의 50%는 1천만 원. 이렇게 풀어야 돼요. 차라리 빨리 함정에 빠져서 틀리면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막 5분, 3분, 5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다른 쉬운 문제 풀 수가 없잖아요. 6번 문제, 요것도 약간 난이도 있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케이, 영세율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좋았어. 옳은 게 3개고 옳지 않은 게 하나야. 그리고 영세율에 대한 게 나올 거야. 1번 볼까?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우리나라 선박하다 외국 반출했네? 외국 반출, 영세율 맞지. 외국 반출했으니까. 2번 사업자가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어쨌든 수출이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자. 3번 외교공간. 외교공간 나 이거 알아. 외교공간이랑 뭐 어디 미군 부대 이런 데 주면 영세율이잖아. 이렇게 막 건너무시면 안 돼요. 외교공간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중 내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안 되겠죠. 외교공간에 주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달라요. 물론 상호면세주의를 하면 영세율 될 수도 있는데 상호면세주의에 대한 뭐 단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안 되고요. 얘가 만약에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그러니까 세법에는 내국인 이외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외국인이라고 하면 오케이. 하지만 이런 외교공간 등에 있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국인한테 주는 거는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4번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나 이거 알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근데 국내에서 국내로는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국선은 안 된다 그랬어. 국내에서 국내로 없네. 나머지 다 있는데. 그럼 영세율 적용 오케이. 오케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도 막 우리 싸매고 막 너무 어떻게든 막 진을 다 뽑아낼 거야 이런 거보다 좀 신나게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막 풀다가 나도 모르게 다 했네?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되려면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숙달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있지 말자. 모르는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최고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7번 문제. 뭐 자료가 있어.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2020년 이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이기 과세표준 이기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포함되는 걸로 보겠네. 그 생각하시고 금액으로 되어 있고 받기로 한 때와 수치시험 동일하구나.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구나. 좋아. 자, 그러면 여기 어쨌든 나와 있는 이 날짜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날짜가 될 거잖아요. 봐야 돼. 7월 1일부터 10월, 이 날짜들, 2020년. 2021년도 살짝 들어가 있죠. 그 날짜도, 이 연도도 보고, 날짜도 보고. 처음,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했어? 자, 과세표준, 이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이에요. 하지만 어떤 구획 같은 거를 확정 지을 수 없는 거. 장기 할부, 완성도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그 공급 단위 구획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한단 말이에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받기로 한때 적용하잖아요. 받기로 한때. 보면 이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한다. 내가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데 도대체 언제 공급했는지 알 수 없어. 계속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알 수 없으니까 받기로 한때로 한다. 받기로 한때 언제예요? 대가 수취한 시점. 같다 그랬잖아요. 받기로 한때랑. 그러면 7월 25일. 야, 일단 500만 원. 일단 500만 원 들어간다. 아쉽게도 500만 원 밑이 없죠. 밑에가 있으면 판단하기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거 틀렸어도 맞출 확률이 높았을 텐데 일단 밑에는 없죠. 두 번째,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했다. 외상으로 판매했으면 일반적인 인도 기준 언제 인도했어? 6월 25일. 7월 안 됐네? 그럼 얘는 아웃. 장기 할부 판매도 전력과 동일하게 받기로 한 때잖아요. 받기로 한 때가 언제지? 대가 수치 시점 2021년. 네, 분명히 이거 실수한 사람 있을 거예요. 2020년으로 보고. 얘도 X. 그 다음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대가 전부를 받고 즉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즉시 전부를 받고 즉시. 뭐예요 이거? 선세금 계산서. 그러면 선세금 계산서니까 이렇게 인도하기 전에 대가 받고 끊어준 거잖아요. 이건 포함되잖아요. 선세금 계산서니까 6월 25일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7월에 속하지 않으니까 7월부터 12월에 속하지 않으니 아웃. 결국 하나 남네요. 500만 원. 날짜 같은 거 나오면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풀면 안 되고요. 연도랑 이런 것도 같이 잘 보셔야 돼요. 다음은 신탁재산.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탁재산?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두 개, 이런 거 칠하는 이유가 있어요. 핵심이 뭔지 파악하고 문제 풀기 전에 차차작 감이 떠올라야 돼요. 신탁재산이란 위탁자랑 수탁자가 있어. 근데 위탁자의 재산인데 뭔가 수탁자한테 넘겨주는 거야. 근데 넘겨줬는데 위탁자 거야. 수탁자는 뭐해? 보관만 하고 있어. 도대체 이런 걸 왜 하지? 어떤 권리 의무 관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게 그냥 잠깐 맡기는 건가 봐. 잠깐 맡기는구나. 그러면 위탁자 꺼내. 수탁자는 잠깐 가지고 있는 거야. 요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요. 소득세법상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자의 수익자가 정한 양의 신탁자,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탁 재산 누구 거예요? 신탁자, 위탁자, 내 거지. 갖고 있는 사람 거 아니고 내가 빌려준 거라니까. 얘는 잠깐만 맡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소득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상속인에게 가겠죠? 하지만 그 전에 수익자를 특정해놨다면 수익자한테 가는 거죠. 나 수익 생기면 얘한테 가죠. 수익 생기면 다 얘한테 가. 여기 내 땅에서 포도 열리면 그거 다 수익자한테 가면 이 수익자 거죠. 뭐 위탁자 것도 아니고 수탁자 것도 아니고. 그렇고요. 두 번째,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 격리해야 한다. 구분 격리해야 된다. 당연히 구분 격리해야겠죠. 내가 신탁재산을 잠깐 보관하고 있어. 근데 내 재산도 있고 신탁재산도 있어. 각각의 소득이 나고 있어. 이 소득이 다 내 거면 구분 기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 내 게 아니잖아. 내 건 내 거, 신탁자가 나한테 위탁 준, 내가 수탁자가 돼버린 그 재산은 위탁자의 거. 내 게 아니니까 구분 격리해서 빼야죠.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3번. 어쨌든 신탁재산. 너무 어려워. 그렇죠? 어쨌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아까 전에 이거 왜 구분 기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거 아니니까. 발생한 거 다 내 수입 지출 아니라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얘도 맞고요. 정답 하나네.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왜?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매매하는 걸로 보는 거지? 수탁자 거가 아니잖아요. 잠깐 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신탁자지. 신탁자가 매매하는 걸로 봐요. 수탁자 명의로 하든지 말든지 간에 신탁자가 매매한 걸로 봐요. 신탁자 거를 수탁자가 보관하면서 그냥 이걸 해준 거야. 약간 대리인식으로 해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죠. 사실 이 문제는 신탁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고요. 신탁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손대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문항이 있고 이렇고 내용 본문이 있으면 그걸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신탁에 대한 개념을 볼까? 위탁자랑 항상 그런 거 꼬아서 나오는 거니까. 9번 문제. 조세 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말만 들어도 어렵다. 사해행위 취소.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사해행위 취소라는 단어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별표 쳐야죠. 사실 이번 시험은 별표식이 좀 많긴 해서 그렇긴 한데 별표 쳐야 돼요.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근데 옳은 것은 나왔어. 옳은 것은 나왔는데 판례. 난이도 진짜 높은 거죠. 일단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 또 옳은 것을 찾으래? 근데 또 판례까지 나와. 그래서 이게 스킵할 수 있으면 스킵하고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1번 문항. 납세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해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행사 당시 기준으로 해야 될까? 우선 저 사해행위가 뭘까요? 이미 지금 국가에서는 압류하고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나라한테 뺏기느니 내 잘 아는 친척 줘버릴 거야. 다른 쪽에다 막 줘버린 거야, 이렇게. 국가에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 대한 재산을 사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해 행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 행위가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취소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이때 사회행위를 했어요. 사회행위를 했어. 그럼 내가 이거를 국세청에서 언제 알겠어요? 나중에 할 거 아니야? 사회행위하고 바로 알겠어요? 몰래 하겠지. 국세청 몰래. 그럼 여기서 이제 이때 국세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취소권에 대해서 행사했어요. 근데 이 당시로 판단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행위는 이때 일어났는데 사회행위가 일어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그쵸?
취소권 행사 당시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한참 지났는데 이때랑 뭐 상관없는데 이제.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고요. 두 번째, 세무공무원은 체납 처분을 진행할 때 체납 처분,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란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막 법을 쥐었다 펴렸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이상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법원에다가 그거를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지 직권으로 막 이걸 야, 너 잘못했어, 취소야. 국세청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부인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멀리 나간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거는 뭐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지와 중단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오겠지만, 배우셨겠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소멸시효 가면 돼요? 멈춰야지. 정지돼야지.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정지되죠.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네요. 결국 정답이네요. 한번 볼게요. 세무공무원은 체납 처분을 진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사회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회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정상적이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0번) 문제 볼게요.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납국세, 납세증명서. 이때 우리의 개념에 있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소득세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세를 이때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죠. 신고 및 납부하죠. 근데 안 했어요. 안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고지가 될 거예요. 고지가 되면 고지 기한이 있겠죠.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그래도 안 내면 이때 체납이 걸려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체납세액이 뜨는 거고, 우리 이제 미납국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납국세는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요. 미납은 세금을 미납했네, 세금 안 냈네, 아직 안 냈네, 미납했네. 근데 야, 너 안 낸 거 깜빡했어? 그럼 내가 알려줄게. 고지했어요. 알려준다는 뜻이죠. 고지했어, 알려줬어. 너 이때까지 내 그런 깜빡했으니까. 그래도 안 내, 기한이 지났네? 그럼 체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납은 약간 뭔가 고의성이 돋보이는, 미납은 뭔가 실수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문제 볼게요. 임차인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는 경우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 열람이 가능하다. 미납국세는 미납이죠. 미납, 신고 납부하지 않은 거 바로 열람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2번, 두 번째 볼게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는 했어. 근데 납부는 안 했네? 정정.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는 했어요. 근데 납부는 하지 않았어.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신고 납부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신고를 했어.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5월 15일 날 했어. 그럼 이 미납국세에 대한 게 뜰까요? 안 뜨죠.
왜 안 되겠어요? 미납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아니면 휴대폰 요금을 내야 되는데, 매달 25일에 내야 돼. 근데 난 20일까지 아직 안 냈어. 그럼 그게 미납한 거예요? 25일이 지나야 미납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납세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죠? 미납한 게 아니니까. 납세 증명서는 또 체납이죠. 어쨌든 체납이든 미납이든 아무것도 아니니까 확인이 불가능하죠. 삼 번 문제. 내국인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해외 이주법 제6조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해외 이주 신고. 그래. 해외 이주 신고? 너 해외로 나가는구나. 이런 경우에서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 증명 제출해야죠. 우리나라에 막 세금 무대기로 안 내고서 몇 억 쌓였는데 해외로 도망가면 어떡해요? 이주한다는데 해외로? 그러니까 세금 다 내고 나가. 그러니까 제출해야죠. 저 세금 다 냈어요. 나갈게요. 이렇게. 4번. 미납국세 등의 열람으로는 임대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 국세의 열람을 할 수 있죠? 있다. 미납이 뭐라 그랬어요? 신고 납부 기한 지났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고 얘 봐라. 이거 신고 납부 바로 해야 되는데 깜빡했나 본데? 그러면 납세를 고지할까? 알려준다는 뜻이라 그랬죠? 한번 알려주자. 납부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세금을 안 내고 고지서를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받은 상황 또는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서도 어쨌든 신고 납부 기한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미납국세가 맞죠. 그러니까 국세를 열람할 수 있죠. 11번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 등록. 뭔가 21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사업장 이런 거 나올 것 같고 감이 잡힌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에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하죠. 사업자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개시했으면 20일 전에 해야 되고 2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너무 당연한 거고요. 2번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원래 사업장 단위가 원칙이지만 너무 많아서 관리가 힘들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이 맞는 말이고요. 3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개시일 이전에 뭔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 얘는 사업을 시작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사업한다고 해서 했는데 사업을 안 해. 알게 됐어. 이거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바로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를 직권 말소해야지. 20일을 왜 20일 이내라는 게 들어갔냐 이거죠. 바로 해야지. 즉시 해야지. 법에는 지체 없이라고 나와 있죠. 4번 답은 찾았고요. 4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이제 대망의 12번. 문제네요. 이번 시험에서 말이 가장 많았죠. 볼게요.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법인세법상도 중요하지. 소득세법상 기부금이랑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금전외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가액은 이를 기부할 때 시가로 한다. 시가로 한다. 틀렸죠? 시가가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특수관계가 아닌 자, 특수관계인한테는 세법이 되게 박해요. 시가로 해서 너 시중에서 되는 걸로 해. 장난치는 거지? 라고 하지만 특수관계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그냥 장부가액으로 해요. 장부가액이 통상 낮으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시가로 해서 금액이 높아져 버리면 한도 초과에 금방 걸리잖아요. 어쨌든 장부가액으로 한다. 틀렸고요. 이거는 금방 잡아낼 수 있는 문항이고요. 오케이, 틀렸어 너는. 이번은 이슈가 좀 있으니까 3번부터 볼게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세법이 박하지 않겠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있든 없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필요하네. 사유 없이 시가를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했다. 그럼 그 차익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가죠. 아, 그래, 다 맞아. 기부금으로 보지, 맞아. 그런데 기준이 뭐냐? 특수관계인은 시가로 보지만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가액 보죠? 플러스 마이너스 30% 해서 정상가액 기준으로 보는 거.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아주 확실하게 틀렸죠? 너도 틀렸어. 아주 확실해. 4번.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한다. 기부금 현금주의인데 이것만 딱 봐도 무슨 말이야, 기부금 현금주의인데. 그럼 얘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세 개가 다 옳지 않으니 이 문항이 정답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 문제 풀 때 2번 정답이라고 넘어가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성금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2019년도 12월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최신세법으로 공부를 하는데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뭐 교수님이 됐거나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러면 개정세법에 대한 뭔가 막 DNA라고 해야 되나? 그게 뿌리 깊이 있어요. 이렇게 막 내려져 있어요. 잘 안 바뀌어. 개정세법대로 다시 밀어 넣으려면 막 계속 읽고 계속 공부하고, 야 이건 바뀐 거야 해야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개정됐다고는 머리에 있었지만 보고 그냥 예전처럼 이거 뭐야, 이거 맞잖아 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뭐가 문제냐면 안 봐요. 법정기부금,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정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가 초과됐어요. 작년에 초과됐어. 그래서 올해에 이제 10년이, 그러니까 다음 연도 넘어가는 거죠. 10년이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2월화요. 그 2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게 2월 됐죠? 2월 돼서 넘어왔어. 그래서 법정기부금을 송금에 넣어야 돼요. 이때 이 범위는 송금 산입 한도액 그 자체예요. 왜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는 당해년도에 발생된 게 먼저였어요. 당해년도에 발생이 되었다는 거는 이미 이 송금에서 한번 적용을 하고 미달되는 뭔가가 생긴 거야. 근데 2월 됐기 때문에 2월 된 걸 먼저 하는 걸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얘를 빼주고 나서 2월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올해 발생한 거 적용할 때 미달되는 금액 뭐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법인세법상 과거에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빼줬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2월근 송금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당해년도 걸 빼고 남은 산입 한도액에서 당해년도 걸 빼고 남은 이 미달된 금액에 대해서 2월 기부금을 인정해줬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월 기부금을 먼저 빼주고
나서 당해놓고 적용하기 때문에 미달되는 금액이라는 문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일단 문제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 없음이 맞아요. 하지만 정답 없음을 처리 안 하겠죠. 왜? 왜 정답 없음을 처리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옳은 것은 이 네 개 중에 1번이랑 3번이랑 4번이 너무 옳지 않아. 너무 옳지 않아. 근데 얘도 옳지 않은데 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들어가냐? 2월된 기부금에 대해서 법정 기부금 송금산입을 넣을 때 한도액에 미달되는 금액의 범위. 근데 1번이 2월이잖아요. 첫 번째가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송금산입 한도액에 애초에 미달되는 금액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애초에 미달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송금산입 한도액이야. 그러니까 결국 구해보면 답은 같게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2월 빼고 당해 빼는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이 문장을 적용하더라도 사실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뭐 어거지긴 한데 이 출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본인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소송을 건다 해도 복수 정답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답 없으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휴, 이런 거 문제 좀 잘 검토해서 내주셔야지. 공부 열심히 하고, 응? 이 문제 뭐 맞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못 맞아가지고 계속 막, 야 뭐야, 1번도 아니고 2번 개정돼서 아니야,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야. 도대체 뭐지 이러다가 막 시간 1분, 2분, 3분 뺏기면 실력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는 거죠. 못 푸니까. 다른 문제 못 푸니까. 이런 것도 나와서 헷갈리면 바로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별표 치고 패스해서 풀 수 있는 것부터 푸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3번 문제. 13번 문제 볼게요.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계산 부인이네. 해당하는 것은 너무 짧고 너무 좋다. 부당하게 계산 부인이 뭐예요? 특수관계자랑 나의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분유하는 거. 나의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분유하는 거. 나 언제 손해봤지? 야, 나 싸게 샀어. 완전 이익 봤네. 야, 나 비싸게 팔았어. 나 중고나라에 파는데 이 마이크 원래 2만 원짜리인데 3만 원에 팔았어. 완전 개이득이네. 이것도 이익이네.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제공받았어요.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청소하는 사람 불렀는데요.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청소를 못 하겠어가지고 이모님을 불렀는데 원래 이제 하루 방 청소 해주는데 4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원래 4만 원짜리인데 옛날에 어플을 한번 깔았다가 지웠다 다시 깔았어요. 근데 웰컴 할인 이래가지고 24,000원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았더니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게 이익 본 거잖아요. 저도 오늘 개이득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마지막 내국법인이 무수익 자산에 매입한 경우 수익도 안 나는데 왜 돈 주고 매입했어? 수익이 뭔데 왜 내 돈 주고 매입했어? 손해봤잖아. 나 손해네? 나의 손해를 통해서 타인한테 이익을 분유했다. 부당하게 계산 부인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양도소득세. 너무 길다. 자,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문제를 봤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 문장이 너무 길면 일단 마지막에 봐요. 스킵해서 마지막에 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2번 문항.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환지를 하거나 보류지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이 양도소득세법에 딱 해서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공익목적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기 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죠. 땡.
3번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너무 쉽죠? 우리 세법 대원칙, 실질과세 원칙.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실질로 봐야 돼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게 되게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일선에 가시면 되게 흔해요. 이게 뭐가 흔하냐? 오피스텔이 굉장히 흔해요. 오피스텔이 뭐 주거용으로 짓던 상업용으로 짓던 짓고 나면 그 안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사업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상이랑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부가세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상가로 한다고 하고 부가세로 환급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 전입신고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공부상에 근리생활시설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주택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한 거를 다시 추징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실질과세 원칙으로 공부만 보고 따지지 않아요. 둘 다 기네. 그러니까 1번 문항도 길고 4번 문항도 기네요. 그래도 요거부터 한번 봐볼까요? 4번 문항.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관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비과세 소득에 열거되어 있어 과세되지 않는다. 일단 비과세 소득에서 이걸 본 기억이 없으셔야 되고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의 범위가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열고 해놓고 있어요. 그 열고 한 것 중에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대주주만 포함되잖아요. 대주주만 포함되니까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권상장법인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가장 길었던 1번 문항 볼게요. 1번 문항 볼게요. 결국 2, 3, 4가 이렇게 완전히 틀렸다 하면 정답은 1번이겠네? 옳은 것은 1번이겠네? 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실질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치 함께 했겠지. 보통은 따로 구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사업용으로 썼나봐. 장부 기장했네. 그래서 구분 기장했네. 근데 그 가액이 안분 계산한 가액과 뭐 감정평가 기준시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왜 그러겠어요? 장부 작성하면서 약간 장난칠 수 있잖아요. 가액을 임의로 했을까봐. 가액을 임의로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30% 이상 차이가 나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분 계산해야지. 안분 계산해야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 납세 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 범위. 좋았어. 납세 의무와 그 범위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은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계 관계된 공동사업? 잠깐만. 국세기본법이랑 소득세법이랑 좀 차이가 있잖아. 일단 차이가 있어. 자, 국세 및 체납처분기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 국세기본법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지. 물론 소득세법에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걸 따르긴 하지만 국세기본법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지. 맞고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소유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것도 맞죠? 각각의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지죠. 3번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 어쨌든 법인도 아니다. 그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단체 납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세무시 아니한다. 보시면 단체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돼요. 그럼 내가 이만큼 발생했어요. 이만큼 발생했어요. 이익 중에서 이만큼은 이익이 분배돼요. 그러면 각각의 구성원한테 납세 의무가 생기겠죠. 그리고 분배되지 않는 요거는 해당 단체에서 소득을 본 걸로 보겠죠.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큰일이에요. 아주 그냥. 그래서 요거는 단체에서 한 걸로 보고, 이익을 분배되는 만큼은 해당 단체가 아니고 이 구성원에게 분배한 걸로 봐서 소득세를 내야죠. 이렇게 안 하고 단체 이렇게 막 나눠서 하더라도 납세 의무 안 지는 게 있으면 다 그렇게 하죠. 세금 피하려고. 그렇죠? 3번이 옳지 않고요. 4번.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종결되는 원천소득이네.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맞죠? 국세청. 소득자, 사업자. 국세청은 이 소득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소득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걸 다 신고하게 되면 아주 그냥 조사관님들 난리 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리 나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묘수를 떠올려요. 그래? 야, 사업자들, 너네 과세 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거짓말 못 쳐. 너네가 여기 있는 이 소득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좀 주라. 세금 좀 받아서 줘. 해서 이 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예를 들어 10,000원을 줘야 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다 안 주고 9,500원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500원은 원천징수해서 여기다 내는 거죠. 500원. 이 소득자의 원천이 되는, 뭔가 일을 하고 기타 소득이든 뭐든 해서 받게 되는 원천이 되는 소득에서 일부를 사업자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원천징수로 끝나요. 분리과세로 종결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소득자는 직접 국세청에 내지는 않았지만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납세자예요, 아니에요? 세금 냈죠. 납세했죠. 왜냐면 이 사업자가 이 돈을 떼고 줘서 그걸 납부를 한 거니까. 500원 낸 거니까. 이 500원은 사실 얘의 세금인 것이. 그쵸? 근데 행정 편의상 사업자한테 시켰다.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했다. 결국은 이 소득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졌다. 맞는 말이죠. 16번.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 뭔가 상여 처분이든 뭐든 어떤 소득금액이 변동해서 통지를 받았네? 우리는 통지를 받았을 때 세금 신고나 이런 사실을 알았을 거고, 뭐 이 정도 감 잡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법인세법에 처분되는 상여, 인정상여죠. 이거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모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분명히 뭔가 상여를 한 걸로 봐서 인정은 했어. 예를 들어서 작년이라고 치면 19년도에 뭔가 근로를 제공해서 너는 여기에서 근로소득 상여가 생겼어. 그래서 인정상여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원천징수를 안 했을 거잖아요. 몰랐으니까. 이게 상여인지 몰랐으니까. 상여로 인정되는 소득이었으니까. 그걸 알아서 신고를 할 때 그때 소득을 지급한 걸로 보는 거죠. 그 전에 뭐 언제 지급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때로 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알았으니까. 이번에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이자 소득 금액이 집합 투자 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집합 투자 집합 투자 재산에 귀속이 되면 그럼 소득으로 보면 안 되죠. 분배될 때 이제 진짜 이자 소득이 있겠구나 라고 봐야 돼요. 분배될 때. 그러니까 집합 투자 재산에 들어갈 때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분배할 때 그때 해야죠. 여기 틀렸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법인에게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인정상여가 되고 뭐 기타 소득 처분이 되고 배당으로 처분이 됐어. 그럼 처분 당한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죠. 알아야 되니까 알려줘야죠. 그래서 알려야 한다. 알려야죠. 당연한 얘기고요. 4번 특정 법인의 법인세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처분되는 배당, 인정배당과 관련하여 그 법인이 소득금의 변동 통지를 받는 경우 이 소득금의 변동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아마 시험장에서 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위에서 푼 거 3개 푼 거 가지고 사실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1번 근로소득 원천징수 한다. 이거 맞는 말이었고 2번 틀렸네? 근데 얘가 100% 명확히 틀렸다는 사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확신이 없으면 이 4번이랑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어렵고 디테일한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수험 기간이 너무 늘어나요. 물론 공부를 오래 하실 거면 기본적인 거 다 공부하고 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합격하셔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합격을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겠지. 합격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자, 과세표준 경정하는 경우에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근데 소득금의 변동 통지가 소득금의 변동을 일으키는 통지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처분에 해당을 해요. 처분이고 나의 권리 의무랑 이런 세금이나 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을 해요. 일단 해당을 해요.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풀지는 못했을 거다.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17번) 국세우선. 국세우선 좀 할만하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했네? 세액 관련 법정 기일은 고지했으니까 고지서 발송해. 뭐 뻔하죠. 오케이, 맞고. 2번 납세자가 국세 법정 기일 1년 전에 저당권 설정 계약. 이거 짜고 친 거 그거 아니야? 짜고 친 계약으로 간주한다. 2개가 틀렸어요. 첫 번째는 짜고 친 걸로 보려면 특수관계여야 돼요. 특수관계, 나랑 밀접한 사람끼리 장난을 쳤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수관계가 빠졌고요. 두 번째는 간주하지 않고 이거를 추정하죠. 민법상 용어인데 간주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추정 이렇게 그런 거 같은데 야 소명 한번 해봐 이거죠. 간주는 야 너 했어. 이거 뒤집지 않는 이상 넌 이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달라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딱 풀었는데 아주 명확한 정답이 나왔어. 아주 명확하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내가 약간 덜렁거리고 조금 막 급하게 다 실수했을 것 같아 하면 다음 문장들을 보되 좀 편하게 보시는 거죠. 좀 편하게. 이해 안 되면 일단 얘 답이야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여기다가 뭐 세모 표시해 놓은 다음에 다시 와서 보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재해보상금채권 이렇게 국세 우선하는 얘네들은 아니네요. 그럼 일반 임금채권이네? 일반 임금채권이면 이제 기일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 여기에 임금채권보다 우선하는 저당부 채권이 있어요. 저당부 채권이 더 세요.
더 우선해. 더 우선해. 근데 국세채권이 저당부 채권보다 우선해요. 그럼 뭐야? 국세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하잖아요. 이거 약간 그 소크라테스의 그 논리 그거 증명하는 건가? 그렇죠? 어쨌든 국세채권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저당부 채권이고 세 번째가 임금채권. 저당부 채권이 임금채권보다 빠르다. 근데 국세채권이 저당부 채권보다 빠르다. 그렇다면 국세채권은 임금채권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 및 체납 처분의 교부 청구. 압류가 교부 청구에 우선하죠. 이것도 뭐 그냥 딱딱 보면 압류가 교부 청구에 우선해. 그러니까 지방세 거 먼저 하겠네. 다음 거 볼까? 국세 및 체납 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가볍게 풀리죠. 당연히 모르면 가볍게 안 풀려요. 가볍게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공부를 오래 했고 공부량이 많은데 안 풀리면 잘못된 게 맞는데, 내가 이제 그 세법에 투자한 시간을 봐서 그렇게 오랜 시간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하면 안 풀리는 게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풀리게 만들어야지. 다음 문제 볼게요. 조세불복에 대해서 옳은 것은, 조세심판관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죠. 근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이네. 바로 정답이 나왔네. 이러면 엄청 땡큐죠. 2번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했다. 근데 부패 면제에 감량되기 쉬운 재산은 아니고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있다. 여기서 딱 생각나야 될 게 뭐예요? 집행부정지. 판결을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세법상 뭐 고지를 한다던가 압류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미치죠? 쭉 하죠? 해요. 국세청에서 할 거 다 해. 근데 공매는 매각이잖아요. 아니 판결 확정되기 전에 압류할 게 아닌데 압류를 했어도 나중에 다시 압류 풀면 돼요. 고지서 취하하면 돼요. 근데 매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막 아파트 내가 압류해가지고 다 팔아버렸어. 근데 납세자가 맞았네? 그럼 다시 사서 줘야 되나요? 그게 너무 복잡하고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니까 매각은 안 된다. 매각할 수 없다. 공매할 수 없다. 공매가 매각이니까요. 3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죠. 일반적인 뭐 처분에 대해서 안 되지만 이 재조사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선택해서 할 수 있죠. 4번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애초에 과태료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죠. 과태료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인용 기각 뭐 이런 거 뭐 그냥 아예 대상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19번) 19번 문제는 송달에 대한 문제.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길어. 2번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맞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 송달 받아야 자가 부재 중이네. 그런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너무하죠? 뭐 한번 잠깐 발을 비우면 그냥 서류 툭 던져놓고 오는 거죠. 그 중요한 서류를.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이걸 송달하면 얼마나 중요한 서류겠어요? 조사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재 중인 경우에는 이 사람 말고 이 사람과 관계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고,
부재 중인 경우에는 2회 이상 방문을 해야죠. 그리고 뭐 공시송달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바로 저렇게 서류로 두는 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상속이 시작됐어.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서류가 있고 이거를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 개시됐고 이걸 관리하시니까 거기다 송달하는 게 맞죠? 그럼 4번도 맞고. 그럼 처음에 안 봤던 1번 한번 볼게요. 어쨌든 맞지 않은 것이니까 아까 전에 3번이라고 답은 나왔고요. 답은 나왔고. 살펴보죠. 송달의 장소에 없어. 등기우편 송달했는데 부재야. 반송됐어. 나쁘게 하네. 송달. 야, 나쁘게 하네. 너무 곤란하죠? 너무 곤란해. 너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했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너무 곤란하게 이거. 대충 했는데 한 번 부재 중이어가지고 장소에 놓는 거랑 확연히 다르죠? 이게 얼마나 좀 납세자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예요. 20번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뭐 생각해야 돼요? 최종 소비자한테 되는 게 면제되고, 영세율이 면제되고, 그리고 간주 공급에 대한 거 면제되는 거 있고, 뭐 그 정도 면제되지 않나?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야! 미용 욕탕 유상 서비스업 최종 소비자한테 거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액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면제된다. 이 면제되는 거 맞고. 오, 1번 알았어.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이잖아. 그럼 이거 옳았으니까 자, 이제 확률이 30%죠. 짧은 거부터 볼게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영세율이잖아요. 영세율이잖아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영세율인데 잠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었나? 의무가 있는 영세율이었나? 국내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나? 없잖아요. 그쵸? 상대방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니까. 그럼 얘도 오케이. 야, 얘도 면제네. 오케이. 그럼 이제 제일 긴 거 2개. 확률은 50%죠. 2번 볼까요?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업자한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가공을 해서 양도를 했다. 근데 이거 원료를 반출할 때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가 이루어진 것 기억나세요?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보면 우리 A라는 사업자가 있고요. 여기 보면 국내 사업자인 B랑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계약했냐? 야, 너 원료 반출해서 원료를 여기는 중국 할게요. 원료를 중국에 반출해서 중국에 여기를 갑이라고 할게요. 또 한국이니까 갑으로 하고 외국이니까 글로벌하게 AB로 할게요. 여기는 어디로 할까? 저는 체코가 좋아요. 체코를 좋아해요. 계약을 해서 원료를 반출을 하고 여기서 중국에서 A라는 사람이 가공을 해서 일로 넘겨. 근데 이게 을이 얘한테 수출하는 거예요. 요게 이거예요. 요게 원료 사업자한테 원료를 반출해서 가공해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둘이 계약한 경우 볼게요. 영세율이잖아요. 수출이에요. 세금계산서 발행이요? 안 해요. TI 세금계산서 발행 X. 근데 지금은 갑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료를 반출할 때 영세율 돼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됐잖아요. 이렇게 갑과 을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그쵸?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된다. 세율은 0%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된다. 지금 요 문제예요. 이번 기출문제가 역대 최대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들
계속 얘기하지만 실수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문제 풀 때도 그렇고 풀 수 있는 건 다 맞춰야 돼요. 어려운 걸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출 수 있는 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더 확고해져요.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